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고 최근까지는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평소 사연을 듣다가 너무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이 많아서 종종 댓글도 달고 사이다 같은 사연에는 제 속도 뻥 뚫리는 것 같아서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했습니다. 제 사연은 사이다 같은 사연은 아니지만 모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잡설은 각설하고 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만나서 6년을 사귀다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에 빠른 나이가 아니었기에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남들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한 명을 낳아 기르다가 또 임신을 하게 되었고 2명의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전념하다가 큰애가 중학교, 작은애가 초등학교를 가는 나이가 되자 이제야 조금 시간이 생겨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배움 지원을 적극 활용해서 저는 40의 나이에 간호조무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좋아라 하셨습니다.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다. 네 일도 하고 싶어도 못했을 건데 이렇게 또다시 공부해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되다니 정말 대견스럽다. 이제 병원으로 취직하면 출퇴근하느라 바쁠 테니 내가 영연히 끝나는 시간 맞춰서 간식도 해놓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유, 어머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계속 애들 둘 키우느라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다시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중간중간 어머님께서 계속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퇴근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영훈이도 중학생이면 이젠 다 컸고 영현이도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뭔 걱정이고 이제 다 키워놨는데 너도 네 일 해야지. 내가 아직 몸이 성해서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집안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좋은 병원 잘 알아봐서 취직해라. 네, 어머님. 이렇게 매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 준비 열심히 해볼게요. 다행히 저는 시어머니께서 평소에도 아이들 돌보는 것을 많이 도와주셨고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당시에도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좋았지만 특히나 결혼 후에는 남편보다 늘 따스하게 대해주시고 배려심 넘치는 저희 시어머니 덕분에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었죠.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운 좋게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경력 단절 여성으로 취직할 수 있게 되었고 원하는 만큼의 급여는 아니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이 일을 하는 것만큼은 엄청나게 축하해 주더라고요. 여보, 축하해.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라며? 너무 잘 됐다. 그동안 여보가 힘들게 공부하고 준비한 보람이 있네. 애들도 엄청 좋아하지? 난 여보가 내 아내라서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이야. 으이그, 팔불출. 누가 들으면 진짜 팔불출인 줄 알아. 아니면 불륜인 줄 알거나. 요즘은 부부가 너무 사이 좋아 보이면 불륜으로 본다고 하더라. 우리는 그 정도일걸? 결혼하고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여보가 나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고 축하해주고. 이게 다 여보랑 어머님 덕분이야. 고마워, 여보. 발불출이면 어때? 내가 좋다는데.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 불륜으로 보면 또 어때? 우리 사이가 그만큼 좋다는 증거인걸. 남들 어떻게 보든 난 신경 안 써. 우리 여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최고야, 최고. 아, 영훈이랑 영현이는 어디 갔대? 오늘은 어머님네 가서 자고 오기로 했어. 어머님께서 오늘 여보랑 단둘이서 축하 파티하라고 이렇게 센스 있게. 역시 우리 엄마가 센스가 있으시다니까. 내가 여보랑 단둘이 오붓하게 한잔하고 싶었던 거 어찌하시고. 하여간 이럴 때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니까. 그러면 우리 옷 갈아입고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볼까? 예약되는지 전화해볼게. 잠시만. 아, 얼마 만에 둘이서 외출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게, 난 너무 좋지. 옷 갈아입고 올게. 여보가 예약 좀 해줘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근처 병원에 취직했다는 걸 알고는
남편과 저 둘만의 시간을 보내라고 아이들을 댁에서 하루 재워주겠다고 데리러 가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저는 복받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남편과도 사이가 너무 좋아서 다른 친구들이 질투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남자라고는 현재 남편만 만나보고 남편도 제가 첫사랑이라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더 서로 잘하게 되고 애틋하고 그런 게 있달까요? 게다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걸 굉장히 미안해했고 책임지겠다고 해준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평생을 함께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고 한눈을 팔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저의 자만이었을까요? 한없이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저의 인생에 예고 없이 들이닥친 이 불행을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아이들과 남편, 시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며 간호조무사로 열심히 일했고 어느덧 3년이 꼬박 흘렀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환자들을 돌보고 안내하고 아픈 곳을 고쳐주는 일은 저의 적성에 딱 맞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해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보람도 있었고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가지만 즐겁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녹초가 되었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물론 일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는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 뜸해지기는 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일이 더 많아서 피곤해진 것이 이유라고 생각했고, 저 또한 병원에서 시달리다가 돌아오고 나니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남편을 맹신했던 걸까요? 남편은 이런 저를 두고 바람을 폈더라고요. 동료 간호쌤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몰랐겠지만 알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까매지는 기분이 바로 이런 기분이었다는 것을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 끼고 술 마시고 모텔로 들어가는 걸 제 동료 간호쌤이 봐버렸다는 건 우연이 아니겠지요. 처음 듣고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럴 리 없다고 잘못 보신 거 아니냐고 호통을 치다가 이내 진짜냐고 흐느끼다가 동료 간호쌤이 혹시 몰라서 찍어왔다면서 몰래 찍은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니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더군요. 틀림없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귀에서 삐소리가 나는 것 같이 머리가 어지럽고 시야가 흐려지더라고요. 뿌옇게 차오르는 것은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배신감과 처절한 좌절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죠. 저는 당장 남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갈 곳도 없었죠. 그러다가 조퇴를 하고 하염없이 근처 공원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걸을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죠. 그러다 떠오르는 건 시어머님이었습니다. 당장 퇴근 후 남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시어머님 댁으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뵙자마자 다시 멈췄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찾아뵙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말고 갈 데가 없어서 그랬어요.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해요? 아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봐라.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다짜고짜 울고 그러니, 사람 불안하게. 어머님, 평생 안 그럴 것 같던 그 사람이, 글쎄,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 이제 어떻게 살죠? 앞으로 그 사람 얼굴 어떻게 봐요? 애들 키울 자신도 없어요, 어머님. 저 너무 막막해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아휴, 벌써 알게 된 거구나. 미안하다. 내가 명목이었구나. 알아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니요. 미안하다. 나도 내 자식이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저 들키지 않기만 바래왔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아무리 기범이에게 말을 해도 이미 홀려버린 걸, 마음이 떠난 걸 붙잡을 수는 없더구나. 진작 정리하라고 했는데 뜻대로 되질 않았어. 어머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셨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애가 알기론 한 6개월이 된 것 같다. 미안하다. 저는 6개월이나 되었다는 말에 실성을 하고 시어머니께 간다는 말도 없이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 카페에서 눈물을 훔치며 아이들은 일단 모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갑자기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다가도 그래도 저에게 그동안 알고도 속였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겨우 다시 이성을 찾고 아이들을 할머니 댁에 오늘만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급하게 집에 일이 생겨서 할머니 댁에 가 있으라고 그렇게 대충 둘러대고 저는 남편이 오기만을 이를 갈고 기다렸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고 온 남편이 바뀐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할 얘기 있으면 하라고 하더군요.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뜸을 들여? 얼른 하고 싶은 말 해. 정말 뻔뻔하네. 네가 사람이니? 내가 알던 한기범이 맞아? 내가 15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내 남편이 정말 맞냐고.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여자랑, 그것도 동네에서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나 증거도 있어. 사진으로 봤다고. 나한테 네가 어떻게 그래? 미안하다. 우리 이혼하자. 안 그래도 이야기하려고 했었어. 당신이 벌써 먼저 알아버렸네. 나 그 여자 사랑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애들 키우는 데만 집중하면서 정작 우리 둘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었다는 건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그 여자는 내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준 사람이야. 난 그 여자를 책임지고 싶어. 뭐라고? 뭐? 책임을 지고 싶다고? 그게 나한테 할 소리니? 책임을 질 거면 네 자식들을 책임져야지. 뭣도 모르고 네 자식들 키우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나부터 책임져야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고나 짓거리는 거야? 왜 이렇게 변했니? 어떻게 말하든 소용없어.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내 마음은 진작에 떠버렸어. 그동안 연기하면서 아무 일 없는 척 사는 게 오히려 괴로웠다고. 이런 날 잡으려고 하지 마. 날 놓아줘. 제발 부탁이야. 이렇게 부탁할게. 나 그 여자랑 살고 싶어. 살고 싶어?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그래서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정말 그래? 우리 영훈이랑 영애님 버려두고 고작 그 여자한테 가버리겠다는 거야? 미안해. 이혼 서류 서랍에 있어. 내 거는 작성해 놨으니까 당신 것만 작성해서 책상 위에 올려놔줘. 나 오늘은 나가서 잘게. 미안. 남편이 이혼 서류까지 이미 준비해 놨다는 말에 저는 그만 넋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두고 나가려다가 제가 쓰러지니까 병원에 데려가긴 했더라고요. 눈을 뜨자 하염없이 돌아가는 세탁기통 안에서 정신없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었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답답한 느낌이었죠. 아직도 멍하고 상황 판별이 잘 안 되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실까요? 새벽에 링거를 맞다가 깨어났는데 옆에는 너무나도 미운 남편이 제 옆에 엎드려서 자고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머리를 쥐어뜯고 대머리로 만들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제게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퇴원을 하자마자 짐을 싸서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을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일이 일어났고 저는 순식간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빠 없이 살아가게 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바람난 게 제가 그동안 직장에 적응하고 열심히 사느라 남편에게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과 혼란스러움이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신뢰와 안정감이 완전히 흔들린 상황이었죠. 혼자서 이 감정들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고 분노, 슬픔, 배신감, 혼란 등 다양한 감정이 여러 겹으로 얽혀서 저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된 이 상황에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제 내면에서 나오는 진심은 저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의 선택은 그의 책임이며 저는 이 상황에서 피해자일 뿐이니까요. 이렇게 파도처럼 흘러오는 수많은 감정과 혼란 속에서 열심히 같이 잘 살아보자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취직하고 일하는 저를 그렇게 한순간에 배신해버린 남편에게 너무도 화가 나고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다시 이를 바득바득 갈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마음도 몸도 떠난 사람을 제가 붙잡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한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당하고 비참하게 산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사이 아이들은 시어머니께서 틈날 때마다 계속 봐주셨고 아이들에게는 제가 아프다고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바람으로 준 상처를 스스로 감당하기에 벅찬 상황이었고 병원에도 겨우겨우 출근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저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밥은 잘 챙겨 먹고 지냈니? 영은이랑 영현이는 걱정 말고 잘 지내고 있단다. 아프다고 해놨는데 얼마나 믿고 있는진 사실 잘 모르겠다. 이게 다 내가 내 아들 잘못 키운 내 탓이지. 네가 마음고생하느라 정말 고생했다. 이게 어떻게 어머님 잘못이에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동안 제가 제 상처만 생각하고 정작 아이들도 돌보지 않고 어머님께 다 맡겨두고 편히 생활했네요. 죄송해요. 물론 애들 아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뭐라고 하든 소리치고 싶지만 이게 어머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아니, 아니다. 정말 미안하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동안 너희 주려고 조금씩 모은 돈이야. 받아줘. 나는 기범이 이제 자식으로 생각 안 할란다. 우리 영훈이 영현이 키울 때 조금씩 보태서 썼으면 좋겠다. 못난 아들 대신에 주는 거니까 받아두렴. 네? 아니, 1억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어머님, 저 이 돈 못 받아요. 왜 이러세요? 어머님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죠. 미안하다. 아들 잘못 키운 내 탓이니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 난 가볼게, 이만.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저에게 그 1억을 받아달라며 도망치듯 저희 집을 빠져나오셨습니다. 저는 1억이라는 돈을 보고 벙쪘지만 그렇다고 이 돈을 제가 받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받더라도 어머님에게가 아닌 남편에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남편은 바람난 그 여자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오히려 남편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주시는 자금은 본인의 노후 자금에서 뺏어주신 것일 텐데 남편이 잘못한 것이지 시어머니께 이 돈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간호조무사로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월급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돈은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이 돈을 그냥 홀랑 받아버리면 제가 제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한 것을 넘어가는 것 같은 기분도 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는 못 본 지
그때 집을 나간 뒤로 아예 보지 못했으니 4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남편을 대신하겠다는 어머님의 마음은 잘 알겠으나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받는 것이 염치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돈을 다시 돌려드리려고 시어머님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 1억은 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이- 여,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 아이고, 아우, 방문을 닫아놓는다는 게 깜빡했구나. 이제 병실 치료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그만... 아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보고만 것일까요? 몇 달 전 저에게 새로운 여자를 사랑한다며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시어머님 댁 방 한 구석에서 시체처럼 빼짝 말라서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는 제 눈으로 본 광경에 넋을 놓고 한참을 멍하니 닫힌 방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이 기분,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시간이 멈춘 기분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저는 순간 큰 대못이 쾅 하고 심장에 박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실성한 채로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멍하니 방문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계속 괜찮다고 일단은 이리 와 앉으라고 다 설명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부축을 받고 겨우 식탁에 앉았습니다. 많이 놀랐지? 정말 미안하다. 이게 맞는 건지 계속 고민했는데, 아이고, 기범이 이 녀석이 자기 평생 소원이라고 그러더구나. 대장암 말기라서 이미 알았을 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단다. 너한테 큰 짐을 지고 가는 마당에 이대로 슬퍼하게 놔둘 수는 없다면서 차라리 미워하게 해주고 싶다더라. 자기 같은 사람은 잊어버리게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더라. 아휴, 그럼, 그, 그러면 지금까지 남편이 바람폈다는 게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대성한 말기라고요? 언제요? 언제부터 알고 준비하신 거예요, 대체? 왜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소원이라지 않냐. 평생 기범이가 너랑 애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병수발하면서 불쌍하게 살지 않고 차라리 자기를 미워하는 힘으로 더 악착같이 잘 살길 바란다고 하더라. 자기는 어차피 금방 죽고 없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냐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 어머님께서는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야죠. 이 불쌍한 사람 이제 어떡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기범이 본인이 원한 거니까 너는 죄책감 가지지 말아라. 그게 기범이가 원하는 바였어. 네가 기범이에게 죄책감 가질까 봐 혼자 애들 키우기도 힘들 텐데 옆에서 도움도 못 주고 금방 이 세상 떠나버릴 사람이니 미련 없이 차라리 자기를 미워하게 만드는 게 낫겠다고 계속 나를 설득하더라. 나도 널 속여가며 이렇게 하는 게 많이 괴로웠단다. 그렇지만 어쩌겠니? 지금은 이제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도 몇 시간 안 되는 상황이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 저 사람 정말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머님. 끝까지 저만 생각해주는 저 착하고 바보 같은 저 사람. 그것도 모르고 바람핀 걸 철석같이 믿고 미워했네요. 아,
시간을 되돌려주세요, 제발요. 제발. 시어머님께 매달리며 펑펑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미워할 힘도 살아야겠다는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때 남편이 바람핀 걸 인정하고 집을 나서던 날, 한 번이라도 이게 사실일 리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머님께서 사실대로 남편이 바람난 게 아니라 모든 게 거짓으로 속인 것이고 저를 위해 이혼해 주려고 했던 거라고, 개장한 말기인 걸 알고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정말이지 이때만큼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빠가 길게 출장을 간 줄만 알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저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쌍한, 자기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한 바보 같은 제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남편이 정신이 들자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방문을 열어 남편이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정말 빼쩍 마른 몸이 몇 개월 전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어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힘들게 움직이지 마. 그대로 있어. 나 어머님한테 다 듣고 온 거야. 어머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이 바람나서 이혼한 걸로 그렇게 당신 소원 들어주시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집에 찾아오면서 진실을 알게 된 거고. 정말 죽을 때까지 나 속이려고 했니? 그런 거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한테 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정말 미안하다. 널 볼 면목이 없어. 내가 너한테 더 큰 짐으로 남기보다는 상처 하나로 나를 미워하게 하는 게, 그게 너한테 앞으로 살아갈 때 죄책감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올 테니까 그걸로 아이들이랑 적어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도 했고. 정말 끝까지 이렇게 우리 생각만 하다가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 바보야? 이런다고 나랑 애들이 행복할 것 같아? 중간에서 어머님은 거짓말 하시느라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힘드셨을 거야. 나한테 여보랑 함께할 얼마 안 남은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속절없이 흘려가 버리게 하면 어떡해? 우리 애들도 아빠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받아들일 시간은 줘야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사람이? 미안해. 난 이렇게 사라지는 게 여러모로 당신이나 애들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지금 내 모습은 잊어줘. 차라리 날 미워하고 증오해. 그 편이 낫지. 마음 약한 당신이 내 병수 바라면서 힘겨워할 거 생각하니까 정말 당장 딱 죽고 싶더라. 그래서 결심했었어. 당신에게 짐 안 지우고 바람난 걸로 이혼해야겠다고. 당신이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동료 간호쌤이 보여준 사진만 찰석같이 믿고 주저앉았었어. 그러면 일부러 동료 간호쌤에게 보여주려고 그 식당에 가서 모텔까지 가는 신용을 한 거였어? 정말 이렇게까지 숨겨서 당신한테 남는 게 대체 뭐야? 뭐냐고! 나는 말기 환자인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는 줄도 모르고 바람핀 천하제일의 나쁜 놈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나 자신까지 미워했다고, 이 바보야. 난 그래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정말 나 안 보고 죽을 생각이었어? 나 안 보고 싶었냐고! 보고 싶었어. 사랑했던 당신이랑
계속 함께 하고 싶었어. 바라만 봐도 눈물 날 것 같아서 집을 그대로 나온 거였어. 병원에 있다가 이대로 죽으면 우리 애들이랑 당신 얼굴도 못 보고 죽을까봐 나 너무 무서웠어. 고, 고마워. 이제라도 와줘서. 애초부터 당신을 속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그러니까 왜 나랑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냐고? 죄책감이라니. 오히려 지금 상황이 나한테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올 거라는 건 생각 못했어? 날 도대체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병수발이든 뭐든 다 할 테니까 살자. 같이 살자. 애들도 알아야지. 지금 우리 집으로 가자. 애들이 많이 놀랄 텐데 애들은 나 출장 간 줄 알고 있잖아. 아무래도 우리 애들한텐 그냥 원래대로. 지금 애들이 문제야. 당신이 죽을 둥 살둥하고 있는데 애들도 아빠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지.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당신 곁에서 인사할 수 있게 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아빠 임종도 못 지켰다는 죄책감에 살 텐데 그걸 정말 바라는 거 아니면 지금 우리 집으로 가자. 얼른. 저는 시어머니께 그동안 감사했다고 제가 남편을 돌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남편을 부축해서 차에 옮겨 태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힘들지 않겠냐며 극구 말리셨지만 지금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데려가야겠다고 저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면서 남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을 부축하는데 너무 가벼워서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병으로 골골대며 힘들어하면서 점점 무게가 줄어갈 때 저는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고 있었으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저는 안방을 정리하고 남편을 눕혔습니다. 시어머님 댁에서 가져온 링겔도 옆에다 두었죠. 다행히 제가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고 간호조무사로 일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해야 하는 기본 조치나 수발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어떻게든 공부를 해놓고 일을 해놓으면 이렇게 추후 쓸모가 있어지나 봅니다. 아이들이 돌아오자 잠든 남편을 안방에 두고 저는 아이들을 조용히 불러 집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이야기를,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엄마 하는 이야기 잘 들어줘. 아빠가 출장에서 돌아오셨어. 정말 길고 긴 출장이었지. 몇 개월 되었더라 벌써. 그런데 엄마도 오늘이 돼서야 알았는데 아빠가 많이 아프셔. 대장암 말기여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야. 그동안 우리가 아빠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할까봐 아빠는 아빠 혼자 이걸 감당하려고 하셨었어. 너무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고 엄마는 그래서 아빠를 집으로 데려온 거야. 몸이 아파서 깨어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돼. 깨어나면 곧 얼굴 보게 해줄게. 아빠가 아파서 많이 말라 있을 텐데 아파서 그런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그게 정말이에요? 아빠가 출장을 가신 게 아니라 아프셨던 거라고요? 그것도 대장암 말기. 그러면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으신 거예요? 엄마,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아프다니. 왜 우리는 그동안 아빠 아픈 것도 몰랐던 거예요? 아빠 혼자 이 상황을 견뎌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비밀로 할 생각이었나 봐. 집안에 누군가가, 그것도 아빠가 아픈 건 엄청나게 큰일이고 서로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엄마는 이제 앞으로 아빠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야. 다니던 병원도 그만두고 일단 아빠를 집중적으로 돌보고 쉬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아빠가 죽기 전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너희가 슬퍼할까 봐 그래서 아빠가 숨기려고 했던 거니까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이 아프다는 게, 말기 환자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현실로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애들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사장님께서 지켜보시다가 휴지를 2박스 더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1분 1초라도 빨리 남편에게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 보러 갈 준비가 되었냐고 묻자 아빠를 보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며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얼른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안방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새근새근 아기처럼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빼빼 말라서 안쓰럽고 가냘픈 숨을 겨우 새근새근 몰아쉬면서 너무나 약한 아기처럼 그렇게요. 저는 아이들에게 남편이 일어나면 인사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너무나 아파 보이는 빼빼 말라버린 아빠를 보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아들과 딸을 안방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마르셨어요. 너무 속상해요. 왜 우리 아빠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아빠가 너무 불쌍해.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 아빠 일어나셔도 이렇게 울음바다로 만들 거야? 아빠가 보고 싶은 건 너희 웃는 모습일 텐데. 아빠한테 힘을 드려야지.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 보이면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 우리 아까 카페에서 다짐한 대로 아빠가 떠날 때까지 행복한 시간들, 추억들 많이 만들어드리자. 할 수 있지? 영훈이. 그렇게 아이들을 다독이고 마침 남편이 깨어나서 남편에게 아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눈물바다가 되는 건 말릴 수 없더군요. 남편은 연신 보고 싶었어, 사랑한다. 아주 많이를 겨우 외치고 아이들은 아빠 너무 보고 싶었다며 부둥켜 안고 내 식구가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저수지에 가서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니던 병원에 사직서를 내면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원장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일할 자리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을 주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죽고 나서 다시 또 취직을 하려면 막막했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간호쌤은 자기가 잘못된 정보를 줘서 미안하다며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남편분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금 더 제대로 알아봤어야 하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딱 그 상황이라 선생님 남편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거였는데 차라리 제가 몰랐으면 못 봤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쌤은 잘못한 거 없어요. 제 남편이 일부러 그렇게 속이려고 연기한 걸 저도 속아 넘어갔는데 쌤이 어떻게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정말 어떻게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제 남편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이들이랑 많이 시간 보내고 제가 남편 곁에 꼭 붙어 있고 그러려고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죄송해요. 정말로 남편분 너무 아파하지 않으시고 같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할게요. 고마워요, 쌤. 다음에 또 같이 일하게 될 때까지 잘 있어요. 그럼 이만 남편이 기다려서 가볼게요. 동료 간호쌤들의 배웅을 받으며 다니던 병원에서 나오는 길, 우수수 낙엽이 떨어지더라고요. 가을이었습니다. 차디찬 바람이 불면서 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 마치 덧없이 사라지는 우리네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등바등 힘겹게 살아도 병에 걸리든 사고로 가든 자연사로 가든 모든 사람이 죽는 건 변함없는 사실인데요.
다만 남편에게 그 죽음이 빠르게 찾아온 것이고 아파서 죽는 것이라 더욱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지금은 살아서 우리 곁에 숨쉬고 있다는 건 역시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힘을 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남편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며칠을, 몇 주를 살지 전혀 알 수 없었죠.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일주일이라고 했었다는데 그 일주일은 이미 지나고 저를 만난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너무나 큰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이제는 하루하루가 1분 1초가 소중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주변에 암이 걸려 힘들어하는 분이나 암에 걸린 분의 가족분들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너무나 힘들고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가족분들도 당연히 저처럼 충격과 슬픔에 휩싸일 것이고요.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면 게다가 암이라고 하면 정말 상실감과 불안감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꿈꿀 수 없을 때 사람은 정말 빠르게 망가질 수 있더군요. 무력감과 절망감이 무엇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할 때 정말 울고 싶지만 마음 아파할까봐 숨어서 눈물을 삼키게 될 때,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현실에 직면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된 것을 알고 남편이 바람을 펴서 불륜으로 이혼을 했을 때보다는 더욱더 참 많은 감정들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슬픔, 분노, 혼란,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들이 저를 뒤섞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부담은 시어머니께서 계속 도와주실 것을 알기에 어느 정도는 마음이 놓였지만 그렇다고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보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감정과 건강을 돌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제게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힘들고 복잡한 이런 마음이 계속되지만 그래도 아이들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가야겠죠? 여러분들께서 저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메말라가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절망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매일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위로와 응원의 한마디라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마지막 잎새라는 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1905년에 나온 작품이더군요. 100년이 훌쩍 넘게 지나도 여전히 저에게 와닿아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여러분께서는 이 책을 읽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읽어본 적이 없어 내용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잠든 사이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잎새는 저를 치유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워싱턴 광장 주택가에 저가의 방세로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 사는 화가촌에서 마지막 잎새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어느 날 겨울 유행성 폐렴이 동네에 돌게 되고 젊은 화가인 주인공은 병에 걸려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인공을 곁에서 돌봐주고 지켜주는 친구인 화가 친구의 간호를 받아요. 이 화가 친구가 마치 저인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주인공은 침대 옆 창문에 보이는 담쟁이 덩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한없이 나뭇잎의 개수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저 잎이 다 떨어질 때면 자신도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되뇌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면 주인공의 친구는 마음을 아파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자신의 진짜 병보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 우울함, 무기력함이 환자를 더 쇠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친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만난 아랫집의 나이든 화가에게 주인공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함께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진지하게 창가에 앉아 고민하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며칠 동안 거센 비바람이 불었고 당연히 잎은 다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인공은 창문을 엽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마지막 잎새는 꿋꿋하게 매달려 있었지요. 그것을 보고 주인공은 힘을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랫집의 나이든 화가 아저씨가 급성 폐렴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인공의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깊은 밤, 아랫집 화가 아저씨가 비를 맞아 몸져 누우셨음을 말이죠. 아랫집 화가 아저씨는 평생 한 폭의 걸작을 남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완성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품은 바로 담장의 마지막 잎새였습니다. 젊은 주인공을 위해서 아랫집의 늙은 화가 아저씨는 비바람이 불고 어두운 그날 밤 폐렴이 돌고 있는 위험한 시기에 진짜 같았던 마지막 잎새를 그려낸 것입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 잎새 책의 주인공을 보면서 삶에 있어서 매사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아직 제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 숨쉬고 있는데 저는 남편이 떠나갈 날만을 생각하면서 지레 겁먹고 힘들어하고만 있었던 게 아닐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또 주인공을 사랑하는 주인공의 친구의 모습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헌신의 아름다움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랫집 화가 아저씨를 보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걸작을 남기고 후배 화가를 위해 희생을 하는 그 숭고한 정신도 저를 다시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남편의 말라가는 몸을 보며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하고 있고 남편이 아프기 전엔 함께했던 시간이 지금에 비하면 정말 적었었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에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이런 감정들을 기록하려고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미미한 글이지만 제 남편이 죽는 날 이 블로그를 세상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비밀글로 작성해두고 있어요. 남편이 저에게 바람을 피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혼하게 한 이유, 그리고 우연히 시어머니께 1억을 돌려드리러 갔다가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일, 아이들에게 담담하게는 아니지만 아빠가 아프다는 걸 말해줄 때의 심정,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또 남편과의 시간을 기록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혼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책을 읽고 남편과의 시간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내려고 하면서도 저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보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족이나 남편 또는 아내분 또는 자녀분들에게서는 제 사연을 듣고 조금이라도 위안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 사연을 들어주신 만큼, 댓글로 응원해주신 만큼, 여러분의 사연을 또 남겨주시는 만큼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든 힘을 다해 제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암이라는 건 한 가정에 상당한 충격을 주죠.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소식에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암은 단지 이름뿐이며 여러분의 가족은, 남편은, 아내는, 자식들은 그 이름보다 훨씬 강하고 용감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갈 때 서로에게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과 행동은 작지만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물론 암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의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암 치료의 기회와 가능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남편처럼 말기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도 희망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음에 나눌 수 있는 짧은 대화와 눈짓, 교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남편이 아프다는 사실에
조금 더 의젓해지고 강해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잘 돌봐주시고 부족함 없이 해주시는 덕이 크지만 아이들은 남편에게 슬퍼하기보다는 웃는 얼굴로 자신들의 일과를 이야기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다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저의 남편 투병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제가 계속 글을 쓰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힘을 모아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서도 1분 1초 촘촘하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가는 나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하다가 제 이야기를 보내보게 되었어요. 속에 담아두기에는 너무 답답한 경험담이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니까 마땅한 상대가 없더군요. 이럴 때는 익명의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잘나고 대단한 환경에서 자란 건 아니었지만 남들에 비해 딱히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렸을 적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에게 친구들보다 부족한 게 있었다면 그건 아마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특히 아버지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적에 지인분과 일찍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매진하시느라 자주 바쁘신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업무 일정이 가득 차 있으셨고 출장도 잦으셨는데요. 어떤 시기에는 아예 2년 동안 아버지를 뵙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제가 딸이어서 아버지하고 왠지 더 어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요. 오빠는 그래도 아버지와 곧잘 농담도 주고받으며 잘 지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매일같이 볼 수는 없는 존재인 아버지를 어딘가 거리감이 있다고 여겨서 살갑게 대해드리질 못했습니다. 오빠하고 제가 나이 차이가 5살이나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버지를 대하는 게 다르기도 했겠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바쁜 가장 때문에 빚어진 가정 내의 어색함? 이 정도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특이하게도 저희 집은 엄마하고 오빠도 대면대면했습니다. 보통은 한창 자식이 성장기일 때 모자관계에 이모저모가 많지 않나요? 그런데 엄마하고 오빠의 사이가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 자체가 늘 어색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잘해보려고 엄마한테 애교도 부리고 괜히 주절주절 실없는 소리도 늘어놓고 그랬습니다. 엄마께서 반응을 잘해주시거나 말거나 제 노력은 계속됐었죠. 그리고 이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엄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때보다 중학교를 입학했을 때 더 밝아지신 상태였거든요. 차츰 변화하신 거죠. 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의 어느 순간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 100점 맞았어요. 우리 반에서 100점 맞은 사람 딱 3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예요. 진짜 잘했죠?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도 붙여주셨어요. 이것 보세요. 그래? 잘했네. 축하해. 엄마, 이거 100점 맞아온 시험지인데 혹시 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려운 문장 받아쓰기도 다 맞췄어요. 제가 시험지를 내밀자 엄마께서는 되게 귀찮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시더니 곁눈질을 한번 하셨어요. 시험지를 곁눈질로 슬쩍 보신 것, 그게 다였습니다. 너무 충격이었고 어린 마음에 큰 상처였어요. 엄마께서 늘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시는 분이셨지만 학교에서 큰 칭찬을 받은 받아쓰기 시험 점수를 보시고도 그러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시험지를 든 채로 그 자리에서 울먹였습니다. 나는 엄마 칭찬받고 싶어서 기대하면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는 안 기뻐요? 나 100점 맞은 게 엄마는 하나도 안 신나요? 너 참 이상하다. 너는 왜 나한테 거창한 칭찬 같은 걸 바라니? 수영아, 나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 왜냐면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너 알아서 살면 되는 거야. 용돈 필요하면 용돈이나 달라고 해. 칭찬해달라고 하지 말고. 알아들었어? 무미건조하게 말씀하신 엄마께서는 제가 더 크게 울기 시작하자 제 손에서 시험지를 빼앗아 드시고는 그걸 손으로 마구 구겨버려서 쓰레기통에 세게 처박으셨습니다. 제 심장도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만 같았어요. 너무 슬펐죠.
학교에서 만나는 다른 친구들의 집은 안 그렇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며 저는 알게 되었어요. 다정다감하고 단란한 가정을 다른 친구들은 모두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자 저는 제가 친구들보다 집에서 용돈을 쉽게 타서 쓸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가족 간의 애정, 공동체 의식 이런 건 부족했지만 금전적으로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부모님 사랑을 체감하지 못하고 자라는 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 친한 아버지 앞에서 미소라도 지었고요. 시큰둥한 표정만 짓고 계시는 어머니께 먼저 다가가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죠. 제가 워낙 어렸을 때였으니까 어쨌든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던 거였죠. 가족 구성원 중에 어쨌거나 제가 가장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엄마였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엄마께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고 제가 중학교 입학을 할 때 저를 보며 웃어주셨어요. 교복이 참 잘 어울리네 우리 딸. 이렇게 보니까 꽤 의젓하다. 이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다 큰 어른으로 보이겠어. 저는 엄마 입에서 나온 우리 딸이라는 소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었네요. 중학교 대학 당시에 있었던 학교 행사에 엄마는 참석해 주셨어요. 오시기를 기대했지만 그래도 안 오셔도 실망하지 말자며 각오했었는데 와주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오시면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저희 엄마 제 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고상한 기운이 흐르는 미인이셨거든요. 다른 친구들 엄마들하고는 달랐어요. 옷차림새도 깔끔하면서 고급스럽게 잘 입으셨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희 엄마를 보고 하나같이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커갈수록 저희 가족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어려움 없이 사는 집이었고 남들의 부러움에 찬 시선을 소소하게나마 받을 수 있다는 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엄마께서 잘 꾸미고 다니셨던 건 다름 아닌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어요. 당신 지금 꼬라지가 그게 뭐야? 목은 죄 늘어난 티셔츠에 바지는 시골 할머니들이나 입을 것처럼 생겼잖아. 지금 그딴 걸 옷이라고 쳐 입고 있는 거야? 늘어난 게 아니라 이 티셔츠는 원래 이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바지는 이런 게 편한 것 같아서 한번 입어봤어요. 집에서도 편한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요. 집안 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구만. 그딴 태평한 소리가 아가리에서 나올 생각이 들어? 내가 당신 고작 이런 꼬라지나 하고 있으라고 돈 벌어다 주는 줄 알아? 내가 몇 번을 말해. 돈이라는 것은 누려야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거야. 누리지 않으면 돈은 그냥 화장실 휴지보다 못한 거라고. 당신 얼른 가서 그딴 옷 같지도 않은 바지는 가져다 버리고 그럴싸한 치마라도 찾아서 갈아입어. 알았어요. 이따 씻고 나오면서 옷 갈아입을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있다? 지금 있다라고 했어? 당신 내 말이 우스워? 내가 우습게 보여? 왜 사람이 좋은 말로 하면 귓근육으로 안 들어 처먹지? 왜 꼭 사람을 나쁜 소리 하게 만드냐 이 말이야. 나 진짜 나쁘게 굴고 싶지 않으니까 나긋나긋하게 말로 해줄 때 당장 일어나서 옷 갈아입어. 지금 당장! 어렸을 때는 비교군이 없으니까 그런 광경이 이상한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는 워낙 집에 자주 비우시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커가면서 다른 집들은 안 이렇다는 것을 알고 저희 부모님의 이런 모습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아버지께서 큰 목소리를 내시며 추레한 차림새를 흉보시자 엄마께서는 지겹고 지친다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엄마와 유대감이 많이 생긴 뒤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 묘한 반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아버지 당신이나 실컷 꾸미고 다니실 것이지 왜 애꿎은 엄마께 그러시는 건지 이해도 안 됐고 너무 별로라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슬슬 불만을 품자 그런 저를 눈치채신 엄마께서는 조용히 눈빛으로 만류하셨습니다. 그건 마치 나도 포기하고 사니까 너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듯 했어요. 공사다망하신 아버지께서 집에 정기적으로 붙어 계시기 시작했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였는데요. 이때 오빠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겉멋이 잔뜩 든 오빠는 아버지를 졸라서 승용차 한 대를 받아내자 세상에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면서 그때부터 눈을 빛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진짜 백의 상남자도 없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늘 바깥 일을 바쁘게 하면서 살아오셨잖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오신 거야. 이런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고 엄마는 감사할 줄 모르시는 것 같아. 뭐랄까, 사람이 너무 배은망덕하다고나 할까. 배은망덕이라니. 오빠, 엄마한테 그게 무슨 표현이야.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하고 안 친했으니까 괜히 심술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오빠가 아버지하고 둘이 왠지 비슷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오빠하고도 잘 안 맞았다는 거 나는 다 알고 있어. 초등학교 때도 오빠는 친구들하고 주먹 다짐하고 껄핏하며 사고를 쳤었지. 본인이 말썽쟁이였으면서 엄마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 엄마보다 아빠가 낫지. 내가 학교에서 쌈박질하면 엄마는 골치 아프시다는 듯 한숨을 쉬면서 날 한심하게 쳐다보셨지만 아버지는 나한테 늘 사내 새끼가 미련하게 참는 것보다 낫다면서 칭찬해 주셨어. 두 분 중에 진짜 부모 자격이 있는 건 아버지 쪽이야. 나는 솔직히 엄마가 왜 결혼 자체를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야. 넌 엄마한테 잘 보이고 친해지고 싶어서 옛날부터 꼬리를 엄청 흔들었으니 내 말에 동의를 쉽게 안 하겠지만 엄마보다는 하여간에 아버지가 훨씬 인간적으로든 뭐든 나으신 분인 것만은 너도 확실하게만 알아도. 오빠가 학교에서 자잘하게 사고를 칠 때마다 아버지는 혼내는 법이 없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용돈을 매번 두둑하게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네요. 그런 아버지를 오빠는 나이가 들수록 좋아했어요. 성인이 되고 나니까 돈에 허덕이는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마구마구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저도 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알 길이 없었으나 저희 가족이 돈 걱정하는 법 없이 살아오게끔 해주신 아버지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긴 했어요. 화목한 가정은 아니어도 저희 가족이 너무 좋았던 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오빠와는 다르게 성인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하고 어색하고 안 친한 딸임을 넘어서서 왠지 가까워지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었죠. 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비록 바쁘셔서 잘 보기 힘든 존재이시기는 했으나 저를 등한시하신 적도 없으셨고 필요한 거라면 이것저것 잘 챙겨주셨어요. 염증 어린 태도로 저를 대하셨던 분은 되려 엄마이셨건만 저는 제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가면서까지 엄마와 친해졌고 엄마가 계속 더 좋아졌어요.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태어나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은 걸로 엄마를 더 챙겨드렸었죠. 제가 번 돈으로 둘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었어요. 이때 제가 22살이었네요. 제주도의 어느 가게 사장님께서 농담조로 두 분 혹시 자매 사이 아니시냐고 하셨는데 엄마께서 동안이신 것도 있지만 결혼을 일찍 하신 편이라서 저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지에서 엄마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미오빠 암만 생각해도 친탁을 한 것 같지? 당연하죠. 아버지하고 이상하게 느낌이 좀 비슷하잖아요. 저 그런데 엄마, 저랑 오빠도 이제 다 컸는데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왜 결혼하신 거고 왜 결혼 생활 이어오신 거예요? 어린 제 눈에 비쳤던 엄마의 모습은 행복해 보이지도 않았고 자식 키우는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결혼 전에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결혼 후에는 후회를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계속 이런 문제를 똑바로 마주하기 싫어서 회피하며 지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랑 네 오빠에게 아무런 속내도 꺼내 보인 적이 없었지. 이제는 얘기해 줄게. 사실 네 오빠만 내 뱃속에 생기지만 않았어도 나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네? 엄마 그럼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데요. 두 분이 결혼하시고 나서 이듬해 오빠가 태어났던 거잖아요. 아니, 그건 거짓말이었어. 네 오빠가 생겼기 때문에 결혼한 거고 너희들에게는 결혼식이 먼저였던 것처럼 말을 한 거야. 연애 기간은 고작 6개월이었고 어렸던 나는 뭐가 뭔지도 옳게 판단할 새도 없이 그렇게 휩쓸려 가듯 결혼까지 하고 말았었어. 임신까지 했는데 설마 결혼을 안 할 거냐면서 네 아버지가 나를 몇 번이고 윽박질렀는데 당시에 맞설 용기가 없었어. 게다가 우리 집, 그러니까 네 외갓집이 그때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를 시집 보낼 수 있다니까 무척 좋아하셨었거든. 나에겐 탈출로가 없었던 거야. 그걸 듣고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오빠에게 하시던 말씀을 예전에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건 두 분이 연애를 하시다가 서로 너무 좋아서 비록 나이는 어린 편이었으나 결혼을 했고 신혼을 오래 즐기려고 했는데 오빠가 일찍 생겨버렸다는 내용이었어요. 분명 그렇게 들었건만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진실에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저는 엄마와 더욱 가까워졌고 여행 이후 기회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 여쭤보았어요. 한참 연애하다가 결혼했다고 하셨었는데 실상은 혼전 임신이었던 거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셨어요.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 한 적도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다니 너 참 이상하구나. 그치만 오빠한테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들었는데 아니시라면 됐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런데 너 애가 들어서서 결혼했다는 얘기를 네 엄마한테 들었냐? 억지로 결혼했다고 네 엄마가 그렇게 말하든? 아버지 표정이 안 좋게 변하길래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잡아뗐어요. 그런데 이튿날이 되어 분위기를 보니까 두 분이 싸우셨는지 냉전 상태였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봐 저는 그 이후로 조심스럽게 지냈죠. 가뜩이나 화목하지 않은 가정인데 제가 균열까지 내면 곤란해질 것 같았어요. 저는 대학을 조용히 졸업하고 제법 괜찮은 직장에 조용히 들어가서 아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오빠가 이직도 자주 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요란하고 시끄럽게 지냈기 때문에 저라도 얌전해서 다행이라고 엄마는 생각하셨어요. 너라도 있어서 내가 인생의 보람을 느껴. 나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의식적으로 일부러 신경 안 쓰고 살았었어. 안 그러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 죽을 것 같았거든. 내 인생의 우울함을 걷어내준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너야. 둘째가 생겼을 때 당시에는 솔직히 너무 막막하기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낳기를 잘했어. 다 키워놓고 보니까 너무 좋네. 저도 저한테 엄마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엄마가 안 계셨으면 저는 아마 진작 성인이 되자마자 집에는 연락 안 하고 사는 자식이 됐을지도 몰라요. 이상하게 아버지하고 오빠는 저희와는 결이 다른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께서는 과거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우울함에만 취해서 저를 잘 돌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용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엄마의 인생을 발목 잡은 게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행복했으니까요. 제가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오빠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새언니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여간 꽤 잘 산다고는 들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새언니는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배하고 나타났었어요. 심지어 귀걸이며 머리핀까지 명품 샤넬 로고가 박혀 있었죠. 시누이인 저에게 잘 보이고 싶다면서 결혼 직후에 자기 친정 집안 사람들이 대거 참석한 집안 모임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강원도 펜션에 놀러 간 것이었는데요. 그때 좀 느꼈어요. 새언니의 집안분들 말씀하시는 게 살짝 천박하더라고요. 술이 들어가고 나니까 너 나 할 거 없이 눈살 찌푸려지는 저급한 농담들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 오빠가 그 사이에 섞여서 즐거워하는 모습에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장에 결심했었죠. 새언니하고 가깝게 안 지내기로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언니네 집안은 예전에 중고차 사업을 크게 했었다가 적절할 때 손을 잘 털고 나와서 돈을 많이 만진 것이었더라고요. 엄마께서는 그런 배경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지만 그걸 대놓고 표출하지는 않으셨고 아버지께서는 최고의 사돈 집안이라고 추켜 세우셨습니다. 돈 벌고 돈 쓸 줄 아는 거. 바로 이런 기본이 되어 있는 집구석이더라고. 며느리 한번 제대로 들였어. 그러니까 당신도 괜히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고 구박할 생각은 하지 마. 집안에 돈만 좀 있으면 됐지. 학벌 부족하고 직업 좀 부족한 게 뭐가 그렇게 큰 흠이야. 엄마께 큰 소리를 치셨던 아버지께서는 시간이 좀 지나자 후회를 하셨어요. 너무 지적 수준이 낮은 며느리를 들인 탓에 집안에 발전이 없다고 보셨죠. 아버지께서 골프 모임을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그곳에서 수준 높은 사위와 며느리들을 들인 분들의 자랑을 자주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딱히 못 느끼셨으나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나이가 되니까 서서히 수준이라는 것을 체감하시게 된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너무 성급하게 사돈을 맺었다며 계속해서 후회를 하셨고 엄마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 자업자득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빠하고 새언니는 모르기는 몰라도 항상 감정적으로 부부싸움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1년, 두 사람은 아이를 얻었는데요. 어린 자식 앞에서 두 사람 다 술, 담배를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제가 얼마나 참담했었는지 몰라요. 이런 판국인이 돈 타령만 하시던 아버지의 입에서 수준이라는 게 자꾸 거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 말 잘 들어놔. 너는 될 수 있으면 남자 만날 때 직업을 보고 만나라. 생긴 건 네 비위를 상하게만 하지 않으면 그냥 용서해주고 만나. 그깟 생긴 게 뭐가 문제야. 집안, 배경, 능력 이런 걸 따져야지. 이제는 그냥 돈만 있으면 안 돼. 자기 능력이 있어야 돼. 네가 엘리트 사회를 얻어다 주면 좋겠구나. 진작 엘리트 사회에 끼어들 작정을 하고 그렇게 노선을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무 코앞만 보고 달려왔어. 돈만 만질 게 아니라 엘리트 계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아휴, 이제 믿을 건 너뿐이다. 네가 엘리트 집안을 사돈으로 물어오면 단숨에 우리도 수준이 올라가는 거야.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별 볼 일 없는 놈을 데려왔다가는 사위로 절대 안 맞아주시겠다는 것처럼 들려서 기분이 나빴죠. 엄마께서는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배경 보지 말고 결혼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결혼이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그 말씀에서 가슴 아픈 진심이 엿보이는 것에 반드시 마음이 따르는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했었죠. 그런데 하늘의 농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사귀게 된 남자친구가 아버지께서 강조하신 소위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맹세코 이 사실을 모르는 채로 남자친구를 만나고 사귀었던 거예요. 유복하게 자란 사람이라는 인상만 받았었고 상대방 역시도 저를 부족함 없이 자라온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관계가 깊게 진전이 되고 결혼 이야기도 슬슬 나오자 저에게 자기 집안 사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저처럼 여유롭게 살아온 여자라면 자기 집안 배경에 기대어 기생하려 들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집안이 그렇게 대단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싶어서 당혹스러웠었죠. 그런데 정말로 대단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외 증조부께서 모 중견기업의 창립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외갓집이 엄청났던 것이죠. 큰이모부 되시는 분께서 지방 국회의원이시기도 했고요. 모친께서는 예술 분야의 문외한인 저도 성함을 얼핏 들어봤을 정도로 저명한 화가이셨습니다. 게다가 부친께서는 무려 검사 출신이셨는데 개천용이시라고 하셨어요. 미천 하나 없는 집안에서 이 악물고 검사의 자리까지 오르신 분이었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대단했습니다. 와, 정말 존경스럽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집에 돈이 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안락하고 안일하게 살아온 순간들이 많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지 아버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와, 가슴이 벅차올라. 멋진 인생인 것 같아. 뿐만 아니라 오빠의 형제분들도 정말 다 엄청나네. 큰형은 변호사, 작은형은 회계사, 게다가 둘 다 자기 위치에서 엄청 잘 나가고 있으니 기껏 대기업이나 다니고 있는 나는 솔직히 명함도 못 내밀겠어. 형들이 꼭 자기처럼 잘난 형수님들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런가 부모님이 나는 그냥 조건 같은 거 너무 보지 말고 마음이 가는 대로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셨어. 오빠도 상황은 좀 다르지만 나도 우리 엄마한테서 그런 말씀 들었어. 조건 재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셨거든. 비록 아버지께서는 생각이 좀 다르시지 오빠네 집안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알면 아마도 좋아서 입이 찢어지려고 하실 거야. 아버님께서 옛날에 집에도 한참 안 들어오실 만큼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셨다며. 무슨 일을 그때 하셨던 건지는 몰라도 생산공장 일을 하신 것 같다고 했었지. 나는 전문직이든 생산직이든 간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건 공통적으로 멋지고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 내 눈에는 우리 아버지만큼 너희 아버지도 대단하신 분으로 보여. 그래? 맞아. 솔직히 아버지하고 평생 친하게 지낸 적이 없어서 좀 떨떠름하긴 하지만 덕분에 내가 풍족하게 잘 살아왔으니 속으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혹시 우리가 정말로 결혼하게 되면 오빠가 나보다 우리 아버지하고 더 친해지는 거 아닌가 몰라. 아무래도 나는 이번 생에 아버지하고 가까워지는 건 무리인 것 같거든.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진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러니까 오빠가 대신 좀 친하게 지내줘. 그거 지금 나에게 대놓고 청혼하는 거 맞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청혼 받아줘야겠네.
남자친구가 저를 놀리듯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게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기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으나 어쨌든 대단한 집안의 핏줄과 제가 결혼을 하게 되다니 굳이 사양하고 싶지 않았고 솔직히 너무 벅찬 심정이었어요. 왠지 제 자신 또한 대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법 고개에 힘이 들어간 채로 부모님께 제 결혼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날아갈 듯이 기뻐하셨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그 품에 안겨본 역사가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저를 얼싸안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우물쭈물하면서 그 품에 안겨 있었죠. 얘기만 들어도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집안이구나. 네가 해냈어. 결국엔 네가 해낸 거야. 장하다. 역시 너는 내 딸이었어. 이 김석필이의 핏줄 아니랄까봐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이렇게 한 방을 해내는구나. 아버지의 품이 이런 느낌이었다니 묘한 기분으로 안겨있던 저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싫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갑자기 자신의 성함을 김석훈으로 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김석필이 너무 촌스럽다고 하신 게 제가 얼핏 들은 이유의 전부였죠. 막연히 개명을 하셨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은행 업무로 인해 서류를 떼어봤을 때 개명은 안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대외적으로만 개명을 하신 셈이었어요. 늘 당신의 성함은 김석훈이라고 강조하셨던 분인데 얼마나 기쁘시면 오랜만에 직접 본명을 입에 올리실까 싶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조심스레 팔을 뻗어서 아버지를 마주 하나 들었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아버지와 포옹을 해본 셈이나 다름없었죠. 제 결혼으로 인해 저희 가족의 유일한 단점이자 결점이었던 화합이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예감이 좋더라고요. 제가 엘리트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게 됐다고 하자 오빠는 크게 질투했어요. 그 집안에서 정말 저를 받아준 게 맞냐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었죠. 오빠랑 새언니가 아이가 있음에도 각자 맞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거의 별거 상태였으므로 저는 제 결혼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절감했습니다.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잘 사는 모습 엄마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로 인해 대리만족이라도 하시기를 남몰래 소원했네요. 상견례 자리는 무척 간단하게 이루어졌어요. 사실 상견례 전부터 이모저모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남자친구의 부친, 즉 제 예비 시아버지의 절친하신 고향 친구분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일이 있었어요. 40년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식에 아버지께서는 상견례를 미루는 게 낫겠다고 먼저 의견을 내주셨죠. 바깥 사돈 되실 분이 보통 내기에 개천용이 아니셨던 양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양반의 40년직이 분명 역시나 한가닥 하시는 인물일 테지. 그런 분들한테 잘 보여서 나쁠 것 하나도 없어. 이런 것에서부터 일단 점수를 따두어야 돼. 배려심 넘치게 우리 쪽에서 먼저 상견례는 미루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를 좋게 봐주겠지. 아버지의 계산적인 의도는 당연히 쏙 빼놓은 채 남자친구에게 의견을 전달했었네요. 결과적으로 원래 예정되어 있던 때의 상견례는 변동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의견을 냈었다는 걸 예비 시댁 측에서는 무척 좋게 봐주셨어요. 마음 써줘서 고맙다는 뜻을 전해오셨지요. 자리에는 부모님과 저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과 남자친구 이렇게 6만 조촐하게 모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큰 자리 만들자고 얘기가 된 참이었으니까요. 그날은 조촐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비 시아버지의 안색이 어딘가 수척해 보이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표정 관리를 하려고 애쓰시는 듯 했으나 수심이 깊어 보이셨죠. 말주변 좋으신 아버지께서 이런저런 대화를 먼저 시작하셨고 덕분에 자리에 침묵이 도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스레 잘 떠시는 아버지의 면모가 난생 처음으로 반갑더라고요. 아버지 덕분에 자리의 분위기가 유연하게 흘러가자 예비 시아버지께서도 수심을 조금 걷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편찮으신 친구분의 안부를 묻자 슬쩍 웃으면서 대답하셨고요. 다음은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마음도 쓰지 않았을 것을. 그 친구는 한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알고 우쭐하고 다녔을 때 유일하게 저에게 입 바른 소리 해준 친구입니다. 당시에는 서운했고 기분 나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그 친구만큼 진정한 우정을 쌓은 상대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집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두 아이가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도
대단한 인연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이 인생의 새 출발을 잘 해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이러는 것들 무척 많이 봤습니다. 이런 세상인데 자식이 좋게 사람을 만나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죠. 결혼이라는 것은 이 삭막한 사회에서 평생 믿고 갈 자기 편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열심히 맞장구 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속으로 응원을 날렸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비시댁의 엄청난 배경에 대해서도 적당히 칭송을 하시며 축혀 세우셨죠. 완급 조절이 타고나신 아버지의 언변에 예비 시부모님들께서도 연신 얼굴에 웃음기를 머금고 계셨어요. 어느새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검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도 꺼내신 바였죠. 권력이 최우선인 조직에서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료를 팔아먹고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사건들을 접하면서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을 둔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하는 게 얼마나 끊이질 않던지 그런 인간 말종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을 보면 피가 거꾸로 쏟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직업적 소명, 사명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도 체감했습니다. 이야, 소회마저 멋지십니다. 검사 생활 하시는 동안 별별 사건들을 다 보셨겠습니다. 예, 물론이죠. 그리고 거의 모든 사건들이 머릿속에서 고스란히 기억이 납니다. 잊어보려고 한 적도 없지만 쉬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바깥분과 제가 초면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인자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던 예비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눈빛을 날카롭게 빛내시더니 그렇게 물어오셨어요. 제가 옆을 쳐다보자 엄마께서는 시종일관 짓고 계시던 차분한 표정에 당혹감을 더하신 상태였고 반면 아버지께서는 환하게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엄청나게 듣습니다. 스스로는 흔한 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시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서 항상 민망해지네요. 누구는 저를 개그맨 누구 닮았다 그러고 누구는 저를 아나운서 닮았다 그러고 또 누구는 자기 옆집 살던 사람과 저를 닮았다고 하고 참 제가 희한하게 지금까지 살면서 초면 아닌 것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주 유쾌하게 받아치셨어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사시는 아버지를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었지만 친한 부녀 사이가 아니었기에 그러려니 하면서 넘겼습니다. 화제를 전환하는 것도 아버지께서는 수준급이셨죠. 예비 시아버지를 향해 친구분의 쾌차를 빈다면서 자기 지인도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었고 아침 새벽이라 발견도 늦었지만 심했던 후유증이 다 극복되어서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왔다며 희망을 가지라고 덕담을 건네셨어요. 저는 살면서 아버지께 그런 지인이 존재한다는 걸 희미하게나마 느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조를 할 때인 것 같아서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취임새를 넣었네요. 조촐하게 열렸던 상견례는 그날 어영부영 마무리가 되었어요. 나름 잘 마친 것 같다고 저희 가족끼리는 자축을 했었습니다. 없던 화합력이 생겨서 자축을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소소하게 우리 이제 경사 났다면서 감상을 나눈 정도였네요. 아버지께서는 엘리트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며 무척 고무되어 계셨고 엄마께서는 제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 다행이라고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까지는 모든 일이 순탄해 보였습니다. 바로 며칠 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네요. 조촐했던 상견례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예비시댁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면목이 없었다며 예비 시아버지께서 먼저 저를 초대해 주시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원래는 저희 부모님까지 다 같이 한 번 더 만나는 자리를 예비 시아버지께서 원하셨는데 그건 다음으로 미루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결국 저만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초대를 받고 당연히 응했지요. 시간대도 부담스럽지 않은 주말 점심 식사여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 강남의 고급 빌라였어요. 설레고 들뜬 마음을 안고 들어서자 예비 시댁 식구들이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식사는 30분 후라고 했고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집의 인테리어 소품들을 둘러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원래 집은 거실이 가장 멋진 법이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거실 소파를 권하셨죠.
저는 왠지 영문도 모르고 홀린 듯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예비 시아버지를 비스듬히 마주 보았어요. 남자친구도 제 옆에 앉은 참이었죠. 저는 디자인 감각이 좀 떨어지는 편이어서 그냥 솔직하게 소품이나 가구의 가치를 볼 줄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꽤 괜찮은 형편 속에 살아와서 그런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보는 눈 정도는 있다고도 덧붙였죠. 너무 없어 보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오묘한 눈길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래, 듣자 하니 꽤 유복하게 자랐다고 하던데 부친께서는 예전에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나? 부끄럽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런저런 사업을 동업자분들과 옮겨가시며 돈을 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작은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지내는 중이시고요. 아, 그렇구만. 내가 이상하게 자꾸 부친이 초면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김석훈이라는 조남은 기억이 없긴 하더라고. 예? 아, 저희 아버지께서는 김석훈이 아니라 본명이 김석자 필자 되십니다. 김석훈은 예명 같은 거예요. 상견례장에서는 예명으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김석필. 그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웬 기시감이 드는 것 같지? 김석필이라. 혹시 그날 내가 얼핏 듣자 하니 부친 고향이 울산 바닷가 쪽이라고 하던데 부친께서 울산 말고 다른 곳에서도 거주하신 적 있으셨을라나? 울산이요? 제가 부모님하고 워낙 그런 대화를 안 나눠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울산에서 예전에 사업을 잠깐 하셨던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울산은 아마 옛날에 잠깐씩 옮겨 다녔던 곳이고 아버지께 진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통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통영 출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들었거든요. 저는 그때 마치 뭔가에 씌인 것처럼 멍하게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약간 웃는 표정을 하고 계셔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계셨고 왠지 모를 카리스마가 느껴졌기에 저도 모르게 취조를 당하듯이 솔직하게 기억을 끄집어냈던 것 같아요. 대답을 마친 후에 저는 그런데 이런 거 왜 자꾸 물어보시냐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예비 시아버지의 거센 손길이 제 왼쪽 뺨을 치고 말았습니다. 거실에 크게 짝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돌아간 고개 그대로 넋이 나가서 있었어요. 옆에서 남자친구가 경악을 했죠.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람을 왜 때리시냐고요? 모르는 소리 마라. 그 무고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사기를 당해서 그 좌절감으로 목숨까지 끊은 희생자만 둘 나왔었는데 그런 악질 범죄자의 핏줄이라니. 예? 악질 범죄자라니 누가요? 설마 제 예비 장인어른 말씀이세요? 장인어른 같은 소리 입에 올리지 마. 20년 전 내가 검사 시절에 그 악질을 봤었던 걸 똑똑하게 기억한다.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각종 사기로 돈 빼먹고 일부러 그랬단 증거가 있냐면서 뻔뻔하게 굴었던 그 천생 사기꾼. 미혼이라고 속이며 다녔으나 알고 보니 처자식이 있었더랬지. 서류를 확인했을 때 어린 딸까지 있는 걸 보고서 혀를 끌끌 찼었는데 그 딸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날 줄이야.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애틋한 정을 쌓지 못했더라도 아버지는 어쨌거나 제 아버지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범죄자였다니요. 저는 평생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해봤었기에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맞은 뺨을 손으로 문지르며 고개를 자꾸만 저었습니다. 아닐 거라고,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어느새 표정이 싸하게 식은 채였고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확신에 찬 얼굴로 저를 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뿐이셨습니다. 남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고도 자기 자신은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반성 따위, 죄책감 따위 전혀 없이 목숨을 끊은 희생자가 나왔음에도 낄낄 웃기나 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난 이 세상에 인과응보는 없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었고, 내 선배가 그 사기꾼 놈을 감옥에 보냈을 때도 고작 그 짧은 형을 살다가 나오는 것으로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해주는 이 나라 법이 원망스러웠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범죄자였다니, 감옥에 가셨었다니. 저는 그런 거 들은 적 없습니다. 알지도 못해요. 모른다고 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게 되나? 그동안 살면서 호의호식했겠지? 그 사기꾼 놈, 고작 2년을 감옥에 살다가 나오는 것으로 거액을 사기쳐온 대가를 치른 것이었으니 분명히 빼돌린 돈이 많았을 거야.
그 돈으로 네 집안이 늘 하는 일 없이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왔던 것일 테고 피해자들의 눈물 젖은 돈으로 그간 편하게 사니까 행복하던 잘 살아지던 그랬겠지. 그러니까 내 아들하고 결혼할 조건까지 만들어 올 수 있었겠지. 저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은 이미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어떤 가능성의 불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독 두문불출하셨던 아버지, 만약 그때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니신 거라면 아버지를 볼 수 없었던 게 설명이 됐습니다. 또한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2년이나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기간 동안 감옥에 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볼 수 없었던 거였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보며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느꼈고 언제나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능적인 거부감도 미묘하게 있었죠. 그게 다 아버지의 진짜 정체가 저에게 신호를 주는 것이었다고 본다면 제가 아버지와 친해질 수 없었던 게 말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께서 왜 아버지에게 신뢰가 없으셨는지, 결혼 생활에 깊은 회의감을 보이시며 무기력하게 살고 계셨는지, 이런 것들도 만약 제 아버지가 범죄자라고 한다면 단번에 설명이 되었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다닐 만큼 성정이 비열하고 포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맞서기 어려워서 엄마께서도 예전에 숙이고 사셨던 것일 테고요. 그런 아버지를 닮아서 오빠가 자잘한 사고를 치며 충동적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까지 이르자 어느새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를 비롯한 식구들이 거실로 다가오면서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란인가 싶은 얼굴들로요. 저는 도저히 이곳에 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몸을 일으키자마자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울음이 왈칵 나올 것 같아서 도저히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남자친구의 착잡한 표정을 본 걸 마지막으로 저는 예비 시댁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현관으로 달려가던 제 등 뒤에 대고 예비 시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한숨을 내쉬셨던 소리가 자꾸만 생각이 나서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가슴이 막 울렁거렸어요. 주말이라고 오랜만에 집에 찾아온 오빠까지 식구들이 다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부엌 식탁에서 점심밥을 먹고 있던 중이었고 엄마께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다가 제가 들어오자 놀란 얼굴로 일어나셨어요. 왜 벌써 와?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리고 너 얼굴은 왜 이래? 엄마, 혹시 아버지한테 전과 있어요? 감옥에 계시느라 저 초등학교 때 한참 집에도 안 들어오셨던 거예요? 뭐라고? 너 갑자기 그런 소린 왜 해?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엄마께서는 깜짝 놀라며 뒷말을 뱉으셨다가 손으로 얼른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걸 보자 헛웃음이 나왔죠. 역시나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대화를 들은 오빠가 밥 먹다 말고서 멍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계셨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댁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대로 다 말을 전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오빠는 배신감에 가득 찬 얼굴이 되어서는 먹던 밥을 그대로 두고 자기 휴대폰을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씁쓸하게 웃고 계셨죠. 젠장할, 이런 곳에서 발목이 잡히네.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게 아니었어. 아버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로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돈으로 지금까지 먹고 산 게 맞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왜 자식까지 범죄에 끌어들여 살게 하셨냐고요?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것보단 나았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네 엄마, 네 오빠 너 모두 지금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기껏 배불리 먹으며 키워줬더니 왜 이렇게 적반하장이야? 에휴, 대한민국 엘리트 집안이 거기밖에 없는 줄 알아? 다른 집안 찾아서 사돈 맺으면 돼. 너도 얼른 정신 차리고 얼른 새 남자나 만나. 그때 깨달았죠. 아버지라는 사람은 근본부터 썩어 있다는 걸요. 갱생이라는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간단히 짐을 챙겨서 나왔어요. 그러자 엄마께서 저를 따라 나오셨고 집 앞 길바닥에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우셨습니다. 알지만 몰랐고 몰랐지만 알았어. 눈치를 챘었지만 일부러 외면하면서 살았어. 나는 이미 원치 않은 결혼을 해서 우울하게 살고 있으니 내가 받을 벌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에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며 살고자 했었어. 내가 비겁했다. 내가 잘못이야. 저는 그날 엄마와 어느 카페에서 길고 긴 대화를 나눴고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엄마께서는 얼마 후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했던 일이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매달리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하시며 이혼을 해주셨습니다. 오빠는 생각을 정리하고 나더니 그래도 아버진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는 절대 저버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결국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어요. 서로가 여전히 좋았기에 고민이 많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절대 결혼은 어렵겠더라고요. 만약에 결혼을 억지로 한다고 해도 서로가 자불안석일 테니 시작을 안 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야 저와 엄마는 평안한 웃음을 지으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틈이 날 때마다 지역봉사 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건강이 점차 안 좋아지신 모양이었어요. 저희 모녀를 그리워하면서 자꾸만 찾으시던데 받아줄 생각 따위는 없네요.